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의 임평수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 가운데 132명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때문에 유일한 교섭단체로 상임위원장 지명권과 정책 생산의 권한을 가진 대표위원회에 많은 힘이 실리는데요. 얼마 전에 이 자리에 결단력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박근철 의원이 당선됐다고 합니다. 경기 중심 시대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는데요. 오늘 스튜디오로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인물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67년 강원 양양 출생 박근철 의원. 의왕시 제1선거구 고천동과 부곡동, 오전동을 맡고 있습니다. 제9대 경기도 의원,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초빙교수,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대한노인회 경기지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제10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선출돼 시작부터 끝까지 도민을 위해 군골쇄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네, 아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2019년, 20년은 저한테는 소중한 또 한 해가 아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네, 조금 빠졌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시청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네, 네. 인사 말씀과 또 대표위원으로서 취임하셨잖아요. 네, 네. 취임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후반기 맡은 의왕 출신입니다. 박근철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후반기의 첫 번째 목적을 가진 것은 소통과 혁신입니다. 소통과 혁신을 내걸고 이번에 당선된 후반기 대표로서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유일 교섭단체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승부하는 정당을 제대로 된 대표단을 구성해서 경기도의 중심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또 두 번째 드립니다. 마지막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132명의 집단지원 체제, 많은 사람의 소통과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대표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게끔 만들어서 결정을 낼 수 있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단지휘체를 준비한다는 거,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저도 대표위원 선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도 경기도 의회에 관심을 가져서 많이 보면 네네.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의장님보다 네. 의장이나 그 당의 대표의원분들이 더욱더 맡은 역할이나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의원은 또 민주당 의원분들이 132분이나 되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식구들을 챙기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당대표에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그런 이유,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 대표라는 역할을 원내대표라는 역할,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당대표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 당대표. 그러면 의장과 과연 그 당대표의 역할은 뭔가? 그러니까 의장이라는 부분은 양당이 있을 때나 없을 때는 대외적으로 모든 것을 저희들의 대표로서 역할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장님의 역할인 거고, 내부적으로 당의 모든, 지금은 교육단체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당의 정책들, 저희는 당 소속이에요. 모든 의원들이 당 소속이다 보니 당에서 결정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중앙당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네. 또 그걸 의원님들 스스로의 의견들을 들어서 집행기관과 그런 것들을 정책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교섭단체 역할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국회에 보면 딱 그렇습니다. 국회에 지금 뭐 주호영 그 야당 원내대표도 계시고 우리 김태년 우리 민주당 대표도 계시지만 모든 포커스의 정책은 그 당에서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죠. 네네. 지금 우리도 경기도의회가 국회하고 거의 99%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역할 때문에 뭔가 좀 민주당을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저만의 생각과 의원들을 좀 화합해서 지금 똑같은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네네네. 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경기도가 서울의 중심이 아니라 네네. 경기도가
같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수도권 중심의 시대, 그리고 경기도가 중심이 될 수 있는 네네. 그런 역할을 좀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 네. 그런 뜻에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 계기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네. 당과 국회와 경기도의회 중에 당 색깔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의원이었다라고 네, 뭐-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뭐 강원도 출신이라 80년대도 학생운동을 했고 예, 예. 강원도에서 민주당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라는 또 다른 저한테는 부모죠. 예, 예. 저의 제2의 인생이다 보니까 네네. 뭐 그래서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오랫동안. 선거가 전체 의원의 77%가 달하는 108명이 초선 의원에 네, 표였어요. 네. 초선 의원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았어야 이렇게 또 당선이 됐을 텐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의원 한 명 한 명의 초선 의원들의 색깔을 한번 돋보이겠다. 네, 이게 네. 좀 전략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게 있죠. 예,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의 초선 의원들의 역할을 내용을 보면 과연 저분들이 초선인가 의문점이 생길 정도로 거의 3, 40분은 기초의원을 하셨던 분이고 아, 네. 2년의 세월 동안 그분들이 의원 생활을 하셨던 부분을 인정해 준다면 네. 이제는 초선이라는 얘기보다는 같이 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많은 생각과 많은 정책들을 끌어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음 세대를 네네. 준비하는 과정 아니겠나 싶어서 네네. 이번에 초선 의원들의 역할을 좀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네네. 당선의 비결 우리 박근철 의원만의 장점 너무 오늘 대표 의원으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비례를 빼고 지역구만 129명이죠. 거기에 비례까지 합쳐서 142명인데 네. 13명을 합쳐서 91년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경기도의회가 2명밖에 없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예가 없습니다. 아, 최초군요. 저희를 떠나서. 지역이 근데 자랑이네요. 그 얘기는 뭐 제가 잘해서보다도 예.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저와 소통을 해서 박근철이가 한번 해도 네. 되겠다. 네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삼선을 누른 이유도 첫 번째는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권력과 역할은 나눠 갖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혼자서 갖고 혼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집단 지원 체제. 함께 해야 되는데 손 붙잡고 같이 가야지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수평적으로 많은 의원들의 소통과 위원장과 또 부위원장의 역할, 그다음에 대표단의 역할들을 각자를 줘서 그들과 같이 가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박근철이의 네네. 또 다른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통하는 박근철 의원 인정합니다. 네. 네네. 언제 봬도 이렇게 늘 웃으시고 활기차시고. 감사합니다. 예. 이번 도의회는 당연히 민주당이 절대 다수고 네네. 또 역시 또 이재명 지사가 또 같은 당이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항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같이 가긴 하는데 시너지 효과도 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관계가 이렇게 좀 잘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네. 객관적으로 봐도 저는 민주당 당원입니다. 네네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교섭단체 하나가 민주당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도지사도 민주당으로 뽑히신 분이에요. 그러면 정책과 그 색깔은 같다고 보셔도 되죠. 네. 그죠?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는 집행기관, 경기도와 네네. 또 저희는 의회라는 기관은 한 분은 편성권을 가진 분이고 저희들은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면 같은 당에 같은 정책을 만들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본인의 생각, 지사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생각에 의해서 경기도 의회와 그 의결권을 가진 우리들하고 생각이 좀 틀리면 네네네. 소통해야죠. 협치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논의하면 그 길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공약을 냈던 첫 번째 이유가 정책협의회입니다. 네네. 정책협의회는 뭐냐? 예전에는 편성권을 가진 분들이 모든 정책을 제안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 의결권을 가진 의회도 편성권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처음부터 사업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결권을 가졌지만 의원들의 지역에서의 민원, 지역에서의 정책 좋은 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도화에게, 우리 지사에게, 우리 그 편성을 가진 집행기관에게 제안을 해서 같이 만들다 보면 저는 충분히 좋은 안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당으로서의 역할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게 바로 의회는 네. 감시와 견제 기능인데 네, 네. 그것도 충분히 해 나갈 것이다. 아, 이런 당연하죠.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소통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 네. 그 소수 야당 의원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획보다도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하반기 들어와서 저희가 교섭단체가 132분 빼놓고 비교섭단체가 9분이 계십니다. 9분인가요? 9분 네. 계신데 그분들도 저는 원칙이 그분들의 목이 있으면 그분들의 목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의회의 기본적인 순위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예. 상임위배정에도 9분의 의견을 고루고루 다 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네. 두 번째로 거기에 또 상임위 부위원장도 제가 또 한 번 또 드렸고 아 부위원장이요? 네네. 그래서 모든 것에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꼭 만들어놨다는 것이 첫 번째 제 스타일이고 두 번째로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에 틀릴 수는 있어도 의회의 전체적인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그 비교섭단체 분들하고의 소통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또 우리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의장님이 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또 의장님 아니겠어요? 또 의장님이 또 제안하시거나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로서 그걸 충분히 또 고민하고 또 의장님의 의견도 또 소중히 듣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상임위원장 선출이 모두 됐죠? 네. 그 임명권을 바로 대표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엄청난 흔히 말해서 파워를 갖고 계시는데 그 부담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따로 있었을까요? 상임위원장 이렇게 선출하실 때? 네네. 남들이 보면 이제 우리 이 국회도 그렇습니다. 국회도 원내대표가 모든 결정을 합니다. 그쵸? 상임위원장. 네. 근데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뭐 대표가 뭐 함부로 이렇게 막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런 기준들을 지금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상임위가 13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상임위고 운영위가 하나 있고 예결위까지 13명 중에 네. 지금 재선 3선이 6분이세요. 예. 그러면 초선 의원들이 7분이세요. 그러면 한 53%, 54% 정도 예, 예. 되죠. 균형을 맞췄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균형이라는 것은 77%가 되는 초선들의 대변도 충분히 그들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그 7분은 어떤 분을 모셨냐? 네. 첫 번째로 2분은 시에서 의장을 하신 분들입니다. 아, 네. 삼선 재선하신 분들이 의장 출신이 2분이 계시고 지방의회에 아주 통달하신 분들. 통달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또 2분은 3분은 재선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네. 한 분은 3선, 2분은 재선.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 5분은 기초의회를 겪고 어느 정도 숙달한 상태에서 올라오셔 2년을 겪었기 때문에 네네. 그 경화가 경륜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 나머지 2분은 어떻게 되냐? 한 분은 부의장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오랫동안 지역에서나 정치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55년생. 평균 나이가 한 57년생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나이가. 평균 나이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의 역할들이 계신 분들을 다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게 초선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재선 3선은 재선 의원님들 5분, 그리고 3선 의원 1분. 그래서 전체가 13분으로 아주 훌륭하신 네네. 분들만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한 고민이 담겨져 있군요. 저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이게 아니군요. 그렇게 엄청난 고민과 전혀 고민 결정 안 끝에. 했고요. 아, 10명이 넘는 그 대표단 내에서 TF팀에서 알겠습니다. 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바로 경기 중심 시대를 열어갈 거예요. 우리 지난달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네. 경기 중심 시대를 열겠다라고 네. 하셨어요. 경기 중심 시대다. 어떤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가 인구가 우리 아시겠지만 실제로 1,370만, 80만 네네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이 깨졌죠. 네, 970만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400만이 많습니다. 네. 그럼 400만의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그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정확하진 않지만 400만 이상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경기도 인구가 25.8%나 됩니다. 전국의 인구에.
이제는 서울로만 중심으로 과거에 70년대, 80년대처럼 수도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국가 전체가 지방 정부끼리 각자 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에 있는 경기도가 서울에 비하면 많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하지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첫 번째가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뭐 의회만 봐도 심각할 정도로 행정의 예산, 그다음에 조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교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차이 나는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서울 중심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나 다른 시도가 그런 역할들을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제는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네네. 전체가 묶어서 같이 가야 되는 같이 가자. 시대가 왔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렇죠. 경기 중심 시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네네.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의 조건에서 혜택 받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네네. 그 역할을 경기도가 더 크게끔 하는 첫 번째는 정체성, 두 번째는 경기도와 서울의 중심축을 네. 이제는 같이 가야 되는 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서울 외곽순환 네, 고속도로 이름도 뭔가 수도권. 그것도 네, 그런 말이 바꿨습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그래서 이어서 혁신특별위원회가 있어요. 네, 네. 이거 어떤 위원회로 활동하게 됩니까? 경기도 의회의 미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의 미래다. 네, 경기도의 미래, 경기도 의회의 미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특위를 만든 이유는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 것을 안고 현재 것을 받아서 미래를 준비하자. 그것이 혁신특위의 첫 번째 골자고, 네네. 저희가 내년이면 광교 시대로 들어갑니다. 네. 많은 것이 주변의 환경이 바뀝니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이 또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 미래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지방의원의 역할, 뭐 질문이 좀 나오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야 되고 지방의회가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들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그럼 당장에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네네.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 확대가 되고, 네.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1인 정부로 저희는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 거의 9대1 정도로 모든 권한은 90%가 중앙정부에 갖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그 10% 정도 내려와서 지금 8대2 정도가 돼 있습니다. 네. 더 많은 것들이 내려온다고 저는 보고, 지방자치법이 바뀌게 되면 결국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더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 확대가 되는데, 거기를 준비하려면 혁신특위에서 그 역할을 준비를 하고 의원들의 역할, 활동에 의정활동할 수 있는 부분, 또 집행기관의 역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준비 역할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군요. 보시는 것이 혁신특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좀 다룰 수 있는. 네,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혁신특별위원회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 네. 말씀하신 게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인데 20대 네.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됐잖아요. 어려웠습니다. 21대 국회는 좀 전망이 밝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일 날, 7월 27일 날 지금 저희 당 올해 이제 8월 29일 날 전당대회, 우리 네네. 뭐 민주당의 큰 잔치죠. 네. 거기에 이제 당대표로 나오신 분이 3분 계세요. 그 3분 중에 한 분이 27일 날 이제 김부겸 우리 전 장관님이었죠. 예. 그리고 또 30일 날 이낙연 또 우리 의원님께서 예. 다녀가셨습니다. 예, 예. 저희 방에. 그래서 경기도의회와 정담의 자리도 만들고, 그 두 분이 약속하신 게 첫 번째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이고, 그중에서 지방의원들이 원하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 인사권 독립입니다. 의회에 대한 인사권 네. 독립과 두 번째는 정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을, 정책에 대한 여건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담아주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들은 이런 얘기, 일보좌관제라고 말씀하시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보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좌 인력들을 많이 좀 끌어내주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결정 나지 않겠냐. 그 이유는 네.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했고 어느 정도 됐는데,
다른 부분 때문에 그것이 엮였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통과가 안 된 부분이어서 네네. 이번 이제 21대 오셔서 첫 번째 당대표가 되시면 두 분 다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뭐 올해 안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나지 않겠냐. 그중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부분은 뭐 올해 안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주시겠다고 두 분 다 약속을 했고 예. 늦어도 내년 전반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 역시 네. 대통령 취임 당시의 공약사항이 지방자치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아이고.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의회 인사권 독립 네. 그리고 뭐 보좌 인력 충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되면 지방의회들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좀 서포트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좀 보완이 돼야 하지 네네. 않을까. 한번 21대 국회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바퀴 관심 가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지만은 예. 경기도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부족합니다. 네. 1370만이 삶의 질이 완성되고 행복해지려면 저희들이 가까운 데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환경들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경기도가 크다 보니까 이런 뭐 코로나 사태도 잘 저희들이 이겨내고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제일 많은 데가 또 경기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농어촌이 껴 있지만 지금 이런 재난에 묻히게 되면 그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좀 파헤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후반기 우리 경기도의회 네네.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네네.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네네.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담아서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금 있는 교육청과 그리고 집행기관인 경기도의 소통을 잘해서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협치해서 올바른 정책들을 많이 담아서 네. 도민들에게 좀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그 의원님들 142명에 대한 의정활동을 좀 확대시킬 수 있게끔 네네. 이번 대표단이 그 역할을 좀 하게끔 하는 것이 또 제 네.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 의원으로서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알겠습니다. 더욱더 성장해 나갈 향후 2년의 경기도의회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아직 못한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도민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에서부터 지금 또 재해까지 우리 도민들 많이 어렵지만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하나가 돼서 우리 도민들 옆에 항상 옆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언제라도 우리 의원님들 통해서 좋은 의견 또 사업 그리고 좋은 민원이 있으면 언제라도 주시면 한 걸음 달려가서 함께 노력해서 끌어내서 도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또 좋은 네.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0대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0여 년 된 낡은 자동차를 끌고요. 월급의 90%를 기부하고 노숙자에게 대통령궁을 이렇게 오픈해줬던 우루과이 대통령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글을 보면요. 정치인은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국민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당연한 메시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만난 박근철 대표위원도 지금처럼 항상 도민을 우선시하는 자세로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